다만 최수근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그 오늘 검찰 출석 관련된 혐의 관련된 내용 전에 수사 관련된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그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서 이것이 외압이다라고 판단하고 느끼신 이유가 핵심적으로 뭔가요?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예, 그 지금 국방부의 얘기는 그 혐의 적시자 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초급 간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혐의를 묻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첩을 보류하라.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대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과연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초기 저희가 판단하지만 결국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있는 그 지휘관자들이 물속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열이 흐트러지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수근 상병이 물에 휩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안전 통제에 미흡한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날 보고 때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보고 때 그 자리에서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라거나 초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 보고를 다 들으시고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이 질문에 해병대 사령관께서 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적 및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거기에 장관님께서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 없으셨고요. 예. 그리고 7월 30일 오후 늦게 안보실에서 모 대령을 통해서 수사 혐의가 적시된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지시를 받으셨을 때 그걸 보내도 괜찮겠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을 전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사령관 주관으로 자체 회의간에도 해병대사 정책실장으로부터 안보실에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길래 저 역시 그 자리에서도 그 사항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해병사 본청에서 수사단으로 이동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안보실에서 계속 욕을 하는데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음날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다고 한다라고 들으셨어요? 그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해병대 사령부 측에서는 사령관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와 그럼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7월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8월 1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로부터의 이러한 외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가 계속 있었고 그 회의에 제가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해병대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고 요약을 해서 또 추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계속 사령관님께서는 고민하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셨고, 그래서 저는 해병대 자체에서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해병대가 정직한 군이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방부 조사본부로 올리는 그 건의드려서 국방부에서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경찰로 이첩하는 것만이 우리 해병대가 정직한 조직으로 군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건의드렸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사건 이첩되는 당일날 8월 2일 오전에도 마찬가지 이첩 전에 직접 제가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 지금 이첩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전날에 벌써 10시 30분에 이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당일날 10시 30분 이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고, 사령관은 여러 가지 말을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라고 해서 저는 나왔고, 당일날 10시 51분에 사령관이 급하게 다시 전화 와서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일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어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조사가 아니라 수사까지 했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사건 발생 처음부터 관할 경북지방청과 협의된 사항이 군내에 일어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해서 이첩해주기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망이 최초에는 익사사고로 봤으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수근 해병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얘가 물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과실 있는 사람들이 식별이 됐고, 관련 법령에 보면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명백히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과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초동수사에서 밝혀서 확인된 사실들을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과 사전에 협의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초동 수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군 검찰단 건물 앞까지는 오셨지만은 들어가시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출석을 불응하시겠다는 건데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이첩된 경찰에서 수령한 수사 서류를 불법적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제3의 기관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초급 간부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 좀 과하지 않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는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제 초급 간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과연 그 죽은 최수근처럼 우리 장병들이 그 위험한 폭우가 와서 인명이 실종되고 가옥이 침수된 현장에서 집을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 간다는데 구명조끼는 둘째치고 안전노프나 튜브라든지 구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휘부들이 우리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진짜 전우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윗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조사 과정에서 뭐 지금 뭐 보도상 나오고 있는 뭐 사단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혐의를 빼라 뭐 이러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게 있나요?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리관으로부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단장이나 여단장도 충분히 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과실의 혐의가 있는 것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광의의 과실로 봐서 충분히 경찰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첩하면 타당하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대화 과정에 계속 대화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되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장을 빼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정무적 판단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오로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 그리고 최수근 상병만 바라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단장 이하라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법무관리관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대대장 이하까지만 혐의를 적용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네. 법무관리관실이 예.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하라면 초급 간부도 예, 포함된다라는. 예, 맞습니다. 현장 간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훈련상에 그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3대 범죄로 경찰에 이첩을 할 때는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하면 어떨까요? 그 법령적인 얘기- 부분은 15분 된 것 같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요 정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드려도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그 이번 사건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화 통화로 하신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화 법무관리관. 통화 내용이 그 다 녹음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을 당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휴대폰도 지금 이 군 검찰단에 압수수색 당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압수수색된 휴대폰은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법무관리관과의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과의 통화 내용을 같이 들으신 후배분들은 계신 거죠? 같이 스피커폰으로 그때 통화할 때 다 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예. 사관님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사관님 관련 지시사항을 사령관님 혹은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들으셨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무실에서 저에게 휴대폰을 보시면서 차관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읽어주었습니다. 그 읽어주면서 혐의자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수사란 용어 쓰지 말고 조사란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이래 말을 안 듣느냐 라고 문자가 온 걸 읽어주시고 고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차관께서 정보를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폰이 2개입니다. 개인 폰도 있고 직책에 따른 비화폰이 있습니다. 비밀 통화하는 폰. 그 2개의 폰을 포렌식 해보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 자, 녹취까지 하신 건 하시죠. 아니신 거고요. 자,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읽어주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네. 제가 이어서 바톤 이어서 저는 지금 항명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동 변호인으로서 같이 저만 얘기 같이 그럴까요? 저는 공동 변호인 중에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사단장에게 과연
법령상 항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3대 범죄의 경우, 즉 성 관련된 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인데 그 원인이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 그리고 입대전 사건, 이렇게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이 돼서 그래서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군사 경찰도 수사할 수 없고 군 검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지휘관도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에 과실 여부가 의심되기 때문에 바로 군사법원법 2조에 적용되는 바로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제정됐는데요. 그 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지금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 최초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대통령의 명령에 위반되는 명령입니다. 또한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대통령의 지체 없이 송부하라는 명령에 위반되는 명령입니다. 동규정 7조 3항에 따르면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이첩 시에 증거물 또는 관련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요, 수사단장은 고 최수근 해병 사건의 증거물과 관련 기록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송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단은 그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운운하고 있고 또 직권남용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는 수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7조에 보면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 별지 5호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고 그 인지통보서에 보면 반드시 죄명과 범죄 사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원이 죄명을 빼서 이첩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을 빼고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개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인 생각을 수사단장에게 5, 6번 전화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강요했고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단장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2조와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송부하였을 뿐인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두고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운운하고 있는데 항명죄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제 그- 입장은 이 정도만. 조금 전 말씀 중에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다면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조사의 개념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사와 조사는 네. 그 구별에 있어서 평상적인 모습에서는 구별할 수 없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수사는 그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강력한 강제 수단이 있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나 구속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면 수사, 그러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면 조사.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에 군 검찰단이나 국방부 장관 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 저분이 하실 부분입니다. 예, 저분한테 우리 2명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그럼 바꿀까? 예, 네. 예. 방금 여쭤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 앞에서 쭉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철저한 수사를 했던 수사단장에게 고위직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단호히 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광수대장의 명의의 이첩 공문을 작성해서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접수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누군가 그것을 빼돌렸죠. 그러니까 그 서류는 이제 무효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북지방경찰청 직원은 해수하겠다고 온 사람이 적법한 권한자라고 알고 교부했을 겁니다. 그러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과연 검찰단이 아무런 수사권도 지휘권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명령인지 누구의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가지고 온다. 뭐 개인의 졸개입니까? 뭐 심부름꾼입니까? 그걸 시킨 사람도 역시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말씀하시다시피 수사냐 조사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범죄 고발과 비슷합니다. 변사 사건을 조사하다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적시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일종의 고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고발 행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면담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람 준사 사건에서 그 공군 법무실장께서는 그 범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주체일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고발의 주체,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범죄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범죄를 적용해서 저희는 조만간 공수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박 대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 수사를 거부하느냐? 결국 국방부 장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졸개 역할을 했습니다. 가서 수사 서류를 가지고는 국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나 끼어들고 가지고 오고 숨기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 서류가. 그런 행동을 한 그 조직 내에 있는 그 검찰단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공정성이라는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수사와 재판은 그 행위와 관련 없는 사람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사실상의 피해자이거나 그 행위를 몰아가고 추동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처벌한다? 수사한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는 그 사람이 고위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위직이어도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본질입니다. 이 건물은 국방부 장관 휘하에 있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우리는 그 휘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의심이 든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 대령님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의 죄를 지금 뒤집었었습니다. 파면돼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굴까요? 형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검은 속내는 과거에처럼 대댕장선에서 마무리 치라는 거예요. 늘 군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본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대대장선에서. 그러나 그런 조치는 매우 위급한 것이고 그것이 위급한지 누가 범죄자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가 권력과 국민의 정의감 이런 것들을 믿고 박 대령님은 단호하게 그 수사 외압에 저항했듯이 이번 수사도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다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에 군 검찰단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바로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본질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국회가 나서도 누군가를 탄핵해 주는 거. 또 하나 군 통수권자가 엄밀한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거.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일 겁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구하는 그런 의미로 잠깐 대통령실을 향해서 침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검찰단에서는 이제 조사를 거부하시면은 인신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려 안 하시는지. 우려를 했죠. 변호인이 그걸 우려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우려보다 더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긴급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무엇이 옳은 길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일선 사단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선 사단장께서 군사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다가 포착됐다. 어떻게 됐을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고위직이냐 하위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다가 포착됐고 그리고 나서 수사 서류를 빼돌렸고 그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법으로 부여된 막강한 사법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엄밀히 말해서 헌법상 탄핵사입니다. 박 대령님께 사실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7월 31일에 그 언론에 발표되려다가 중단된 그 문서를 보면 그 일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그 사실관계가 좀 적혀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급박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여단장이 그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셨을 텐데 사단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그 수색 지시를 내리게 된 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는 있는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단장의 과실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단장은 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주말간에 본 작전이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말간에 있었던 대책 회의간에 수해 복구 작전의 핵심은 실종자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 참가했던 다수의 지휘관 및 참모들은 전혀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들은 바 없다라고 했고 만약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주 작전이었으면 구명조끼, 안전노프 등을 챙겨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개된 부대 대원들은 대부분 지난 흰남노 태풍 때 복구 작전처럼 삽이라든지 갈키라든지 가옥 같은 거를 복구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경에 부대 전개할 즈음에 이제 최초 사단장이 7여단장한테 본 작전은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 라고 최초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일단 다양한 부대가 편조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보병도 있고 사망자가 포함된 포병도 있고 수색도 있고 상장도 있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전개하다 보니까 예천에 다 전개했을 때 실제 간부들이 다음날 아침부터 시행되는 작전이 실종자 수색 작전임은 22시경에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따라서
간부들은 대단히 당황했고 일단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상의하는 바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주말간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한데 일단은 서로 진술이 상반됩니다. 두 번째 과실은 사단장은 다음날 실제 작전하는 현장에 가서 실제 대원들이 작전하는 실종자 수색 작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서 물가에서 실종자가 발생된 물가에서 그런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이 더 범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무엇은 어떻게 해라, 안전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 내지 확인하는 것이 제1번의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복장 통일, 경례 철저, 언론 보도 관련해서 용모를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장은 처음부터 장병들을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고 당일 19일 사고는 9시 05분경에 발생이 됐는데 사고 당일 아침에 6시 한 50분경에 사단 공보실장으로부터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해 복구 작전하는 사진들을 공보활동 사진이라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카톡에 그것을 읽은 시간은 7시 5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사단장의 말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했었다면 이건 무슨 사진이냐, 당장 물에서 다 나오라 그래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훌륭하다, 훌륭히 공부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사단장은 충분히 2시간, 사망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장은 최초 저희가 구체적인 카톡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진은 연결식장에서 처음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그전에는 못 봤다라고 진술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당일날 07시 05분에 충분히 읽었고 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0시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실내 사회 아닙니까? 저희가 10시까지 한다고 했고 저희 또 다음 저희 또 하고 싶은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